네가 무슨 돈이 있어? 시집 와서 밥 얻어먹은 년이 적금은 무슨 적금이야?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시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그런데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12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마트에서 캐셔로 서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요, 제 딸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또 그러셨어요. 네 적금 풀어서 정이 혼수 보태라. 시집 가는 딸이 빈손으로 가게 생겼냐? 제가 안 된다고 했더니요. 시집 와서 번 돈이 내 돈이야? 이 집 돈이지? 네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다고 감이 안 된다는 거야? 남편은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리고 며칠 뒤 제 적금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제 공인인증서를 몰래 가져가서 3천만 원을 통째로 해지해 버렸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적금은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 서랍에서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우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시누이 이름으로 넘기려는 증여계약서. 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겁니다. 12년이었어요. 12년 동안 이 집안의 ATM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12년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부엌불을 켜고 쌀을 씻고 밥솥 버튼을 누르는 거요. 그 다음엔 된장찌개를 올리고 시어머니 드실 약을 챙기고 반찬 3가지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매일이요. 1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시면 저는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수저를 드시고 국물을 한 숟갈 드시고 그때 나오는 첫 마디가 늘 같았어요. 국이 짜. 몇 년째 살림하는 거야. 어떨 때는 싱겁다고 하셨고 어떨 때는 짜다고 하셨어요. 한 번도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라고, 어머니도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1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 정호 씨는요, 원래 인테리어 업체를 했었어요. 결혼 초에는 나름 돈도 벌었습니다. 근데 5년 전에 사업이 망했어요. 거래처 사장이 돈을 들고 도망을 쳤거든요.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제가 뭘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여보, 수빈이 학원비 이번 달도 밀렸어요. 응, 응. 그게 끝이었어요. 그 한 글자가 남편의 전부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건설 현장 일용직을 나가셨는데 벌어오는 돈은 시어머니한테 먼저 갔어요. 시어머니가 아들 용돈은 내가 관리한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거기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랬어요. 그 사람은 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시댁 몰래요. 동네 마트에서 캐셔 파트타임을 구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친구 가게 좀 도와준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2년 시집살이에서 처음으로 한 거짓말이었어요. 아침 6시에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8시에 마트 가고 오후 2시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고 쉬는 시간은 없었어요. 점심도 마트 휴게실에서 컵라면 하나로 때웠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매달 25만 원씩 적금에 넣었어요. 수빈이 대학 등록금이요. 수빈이는 제 딸이에요. 올해 고3,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반에서 늘 5등 안에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는
꼭 대학 보내야 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남편한테는 기대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러셨어요.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여자가 공부를 해서 뭐하게. 그 말 듣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적금 통장을 꺼내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847만 원.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새벽에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 엎드려 있는 그 작은 등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느 날 수빈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대학 등록금 걱정 마. 내가 알바할게. 18살짜리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울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놓고요. 그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엄마가 이 모양이라서,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그날 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12년치 가계부요. 결혼 첫 해부터 써온 거예요. 처음에는 살림 관리하려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 집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 내 이름으로 쓴 돈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적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 병원비 2,300만 원, 시누이 아가씨 대학 학원비 800만 원, 시댁 경조사비, 매년 명절, 제사, 삼촌 환갑, 큰아버지 칠순 합치면 1,200만 원, 남편 사업빈 일부 500만 원, 전부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쓴 돈은요? 가계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봤어요. 미용실비 3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12년 동안 제 이름으로 쓴 돈이 미용실 한 번, 3만 원. 통장을 다시 꺼냈어요. 잔액 2,847만 원. 목표 3천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수빈이를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12년을 버틴 이유였어요. 그 돈만 있으면 이 집에서 뭘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는요. 적금 잔액이 2,847만 원이 됐을 때였어요. 시누이 아가씨가 집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요.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시는 45살 아가씨.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는데 그날 얼굴이 환하셨어요. 엄마, 나 결혼해. 시어머니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표정이었어요. 아들한테도 손녀한테도 물론 저한테도 한 번도 안 지으신 표정. 우리 정희가 시집을 가.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아가씨 약혼자분은 한민수 씨라고 중소기업 부장이라 하셨어요. 47살. 점잖은 분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축하드렸습니다. 아가씨가 좋은 사람 만나신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결혼 소식이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남편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 문을 닫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닫으시면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12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건. 순자야. 네, 어머님. 네 적금 있잖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적금을 어떻게 아시는지 몰랐어요. 아, 남편이 말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한 번 수빈이 등록금 거의 다 모았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거 풀어서 정희 혼수 보태라. 시집가는 딸이 빈손으로 가게 생겼냐. 입이 바짝 말랐어요. 어머님, 이건 수빈이 대학 등록금이에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말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안 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가늘어졌어요. 그 눈. 저는 그 눈을 알아요. 12년 동안 봐왔으니까. 시집와서 번 돈이 내 돈이야? 이 집 돈이지. 네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다고 감이 안 된다는 거야.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제발 한마디만 해줘. 당신 딸 등록금이잖아. 눈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 쪽으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면서 적금 통장을 꺼내서 품에 안았어요. 바보 같지만 그게 유일하게 제 이름으로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사흘 뒤 마트 휴게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컵라면 뚜껑을 막 열었는데 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오은행 적금 중도해지 완료 3012만 7,800원 잔액 0원. 컵라면을 떨어뜨렸습니다. 라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 그게 안 보였어요. 눈이 폰 화면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0원. 12년이 0원이 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를 겨우 걸었어요. 남편한테. 여보, 이게 뭐예요? 내 적금이 왜? 엄마가 시켜서. 미안해. 미안해. 그 세 글자가 전부였어요. 제 공인인증서를 남편 폰에도 깔아놨었거든요. 예전에 남편이 은행 일 좀 봐야 한다고 해서 알려준 거였어요. 그걸로 적금을 해지하고 시어머니 통장으로 보낸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휴게실 의자에서요. 쏟아진 라면 국물 옆에서 마트 동료 언니가 순자 씨, 괜찮아?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 빈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 0원.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12년치 가계부를 꺼냈어요. 옷장 안에서 가계부를 안고 방바닥에 앉았습니다. 딸의 대학 등록금, 새벽마다 일어나서 모은 돈, 컵라면으로 점심 때우면서 모은 돈, 제 이름 석자로 된 유일한 돈, 그게 사라졌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지는 못했어요. 수빈이가 옆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를 악물고 목구멍 안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적금은 시작이었다는 걸. 적금이 사라지고 나서 저는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보시기엔 포기했나 보다 싶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시어머니가 신우이 아가씨한테 전화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올케가 요새 조용한 거 보니까 포기했나 봐. 원래 그렇게 한번 울고 나면 될걸. 쓸데없이 안 된다, 어쩐다 지랄이었어.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포기라고요. 12년을 모은 돈이 사라졌는데 제가 포기한 거라고요. 아니요.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무너진 거였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말이 안 나온 거였어요. 그걸 포기라고 부르시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전에 저였으니까요. 아직은.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일주일 뒤에 일이 터졌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절에 가신 날. 남편도 현장 나간 날. 수빈이는 도서관에 갔고 집에 저 혼자였습니다. 빨래를 하려고 남편 방에 들어갔어요. 정호 씨가 결혼 전부터 쓰던 작은 방. 사업이 망한 뒤로는 거기서 혼자 잤거든요. 저하고 방을 따로 쓴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서랍장 위에 남편 작업복이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져서 휴지 같은 거 빼내고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머니에서 휴지가 아니라 종이가 나왔습니다. 접혀 있었어요. 4번 접은 A사 용지.
펼쳤어요. 부동산 증여계약서.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글씨가 빽빽하고 법률 용어가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쯤에 눈에 확 들어오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증여자 이정호, 수중자 이정희, 남편 이름, 신우이 이름, 그 아래에 부동산의 표시 5호시 559 5호동 5호아파트 제5동 제555. 우리 집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방바닥 위에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남편 지분 50%를 신우이한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도장은 안 찍혀 있었어요. 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 사무실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정식으로 의뢰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킨 거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남편이 혼자서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혼자서는 라면도 안 끓이는 사람이었으니까. 적금만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겁니다. 남편 지분이 신우이한테 넘어가면 저는 이 집에서 50% 지분만 남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신우이가 내 지분이니까 나가라고 하면 끝이에요. 12년 동안 시어머니 밥상 차리고 병원비 내고 경조사비 내고 이 집 대출 이자까지 갚았는데 그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비명인지 울음인지 모를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랍을 더 열어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최근 발급, 일주일 전 날짜, 구청에 가서 뽑아온 거예요. 명예 변경을 위해 준비한 서류, 그 밑에 메모지가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그 글씨를 12년 동안 봐왔으니까 바로 알았어요. 정호야, 법무사한테 빨리 가. 정희 결혼 전에 끝내야 돼. 결혼 전에 끝내야 돼. 그러니까 신우이 결혼식 전에 명의를 넘기라는 거였어요. 혼수로, 결혼 선물로. 제가 12년 동안 대출이자 갚아가며 지켜온 이 집을,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은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적금 사라졌을 때는 울었는데 이건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대신 뭔가가 달라졌어요. 가슴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무너지던 게 멈추고 대신 뭔가 단단한 게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분노요? 아니요. 분노보다 더 차가운 거였어요. 결심이었습니다. 폰을 꺼냈어요. 서류를 한 장 한 장 사진 찍었습니다.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시어머니 메모, 그리고 원본은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접어서 다시 넣었어요. 남편 작업복 주머니에도 다시 넣었습니다. 서랍도 원래대로 닫았어요. 티가 나면 안 되니까. 새벽 2시에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12년치 가계부 12건을 옷장에서 전부 꺼냈어요.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반원형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묶음, 적금 해지 문자 캡처, 증여계약서 사진, 등기부등본 사진, 전부 식탁 위에 올려놓고 돋보기 안경을 꼈어요.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2년 동안 제가 이 집안에 쓴 돈, 시어머니 병원비, 신우이 학비, 경조사비, 대출이자, 남편 사업빈 일부, 총액,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숫자를 새 노트 첫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볼펜으로 또박또박,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제 당할 수만은 없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부엌에 혼자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싸우기로 결심한 건 쉬웠어요. 어떻게 싸울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법도 모르고 변호사도 모르고 이혼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어요. 52년을 살면서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엄마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적금 얘기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코끝이 찡해서, 다 말씀드리고 나니까 엄마가 그러셨어요. 순자야. 응, 엄마. 12년 동안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엄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이 바보야. 엄마가 우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5세 엄마가 딸 때문에 우는 소리. 그 소리 듣고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전화기 양쪽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꾸셨어요. 울어라. 실컷 울고 나서 이기고 와라. 그 한마디에 등뼈가 곧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노후 자금 조금 있다. 변호사비 정도는 된다. 내일 당장 법률사무소 가라. 엄마, 그건 엄마 돈이잖아. 딸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노후가 무슨 노후야.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는 친구 병문안 간다고 했어요. 12년 시집살이에서 두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시내 작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법률사무소 문 앞에서 5분을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손이 안 움직였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으니까요. 이런 거, 누군가한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40대 여성분이셨어요. 안경 쓰시고 차분한 분.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으셨어요. 제가 적금 얘기를 할 때 펜을 멈추셨고 증여계약서 얘기를 할 때 안경을 벗으셨어요. 다 듣고 나서 변호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순자 씨, 적금 무단해지는 불법입니다. 배우자라도 본인 동의 없이 해지하면 횡령에 해당해요. 횡령.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증여계약서는 아직 접수 전이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시어머니가 적금을 강요한 발언, 아파트명의 변경을 지시한 발언. 이런 걸 녹음해 두세요. 녹음 파일이 있으면 재판에서 결정적입니다. 녹음이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가계부 12년 치라고 하셨죠? 그거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법적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가계부가 증거가 된다. 12년 동안 습관처럼 쓴 가계부가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에 이러셨어요. 순자 씨,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금 반환도요. 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시댁에서 티 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12년 동안 해온 거였어요.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였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엄마, 변호사님, 그리고 12년치 가계부.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힐끗 보셨습니다. 어딜 갔다 온 거야? 밥은? 친구 병문안 다녀왔어요. 어머님. 저녁 바로 준비할게요. 평소처럼 웃었어요.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다녔습니다. 녹음 버튼 위에 항상 엄지손가락을 올려놓고요. 사흘 뒤 기회가 왔어요. 저녁 식사 후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부르셨어요. 거실에서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귀를 세웠습니다. 정호야, 법무사한테 갔냐? 아직이요, 어머니. 빨리 가. 정희 결혼 전에 끝내야 된다고 했잖아. 아파트 네 집은 정희한테 넘겨라. 앞치마 주머니에서 엄지가 움직였어요. 녹음 시작. 어머니, 근데 순자한테 얘기는? 그년한테 뭘 얘기해? 네 지분이잖아. 네가 알아서 해. 녹음 중.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손은 안 떨렸어요. 이상하죠. 예전에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렸는데 그날은 안 떨렸습니다. 무기가 생기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며칠 뒤에 한 번 더 녹음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시누이 아가씨한테 하시는 거였어요. 정희야, 혼수 걱정 마. 올케 적금해서 3천만 원 뽑았잖아. 아파트도 네 이름으로 할 테니까. 다 녹음됐습니다. 스마트폰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수빈이가 알려준 거예요. 폰을 잃어버려도 파일이 남도록. 수빈이한테는 전부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 얘기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어요. 수빈아, 엄마가 좀 바빠질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수빈이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해 줄게. 엄마가 결정한 거면 나는 엄마 편이야. 그 말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습니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저녁 식사 후에요. 순자야, 정희 결혼식 때 축사 한마디 해. 큰 며느리가 해야 체면이 서지. 축사.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뛰었어요.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축사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2장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축사. 아가씨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2년간 한 가족으로 지내면서 뻔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진실이었습니다. 12년치 가계부 숫자, 적금 해지 경위, 증여계약서 내용, 녹음 파일 목록. 2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봤어요. 당일에 어느 쪽을 읽을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축사를 시키신 그 순간부터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보다 1시간 일찍. 잠을 못 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깊이 잤습니다. 이상하죠.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바다 밑바닥처럼 고요하게 잤어요.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옷장에서 짙은 에메랄드 그린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친정 엄마가 법률사무소 가는 날 이거 입어라고 주신 건데 저는 아껴뒀어요. 오늘을 위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12년 전 결혼할 때 친정 엄마가 주신 거예요.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오늘 처음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봤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거울을 본 게 주름이 늘었더라고요. 눈가에, 입가에.
12년 동안 생긴 주름이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주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훈장 같았어요. 12년을 버텼다는 증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헤어 클립으로 고정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12년치 가계부 중에서 핵심 3건을 골랐어요. 가장 금액이 큰 해, 적금 들어간 해, 그리고 올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축사 원고 2장도요. 스마트폰 배터리 100% 확인, 녹음 파일 백업 확인, 클라우드 동기화 확인. 준비 끝.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들떠 계셨어요. 12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짙은 버건디색 한복을 입으셨는데 깃에 금 자수가 놓인 거였어요. 비싼 한복. 오늘은 우리 정혜 시집 가는 날이야. 아이고 이날이 오다니. 남편도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양복이 좀 끼는 것 같았는데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보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원래 정장 안 입는 사람이니까. 시누이 아가씨는 예식장에서 준비한다고 먼저 갔고 우리 셋이 택시를 탔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순자야, 축사 준비했지? 네, 어머님. 짧게 해. 길면 지루하니까. 그리고 울지 마. 큰 며느리가 울면 보기 안 좋아. 네.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봉투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큰 예식장이었습니다. 200명 하객이 앉을 수 있는 연회장. 입구에 꽃 장식이 있고 웨딩 배너에 신랑 신부 이름이 써 있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 시어머니 절 친구분들, 동네 아주머니들, 시누이 직장 동료들, 시어머니가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으셨어요. 활짝 웃으시면서 12년 동안 저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주신 웃음.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가방 끈을 꽉 쥐고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시누이 아가씨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오셨어요. 예쁘셨습니다. 진심으로요. 약혼자 한민수 씨와 나란히 서서 주례 앞에서 서약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앞줄에서 눈물을 닦으셨어요. 행복의 눈물. 저도 봤습니다. 그 눈물. 12년 동안 며느리한테는 한 방울도 안 흘리시던 분이 딸 시집 보내는데 저렇게 우시는구나.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 단계는 지났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으로 넘어갔습니다. 200명 하객이 원형 테이블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고 술이 돌고 웅성웅성 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어서 신부 측 큰며느리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올라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가 안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3천만 원이 사라졌을 때는 손이 떨렸는데 증여계약서를 봤을 때는 다리가 풀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떨렸어요.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연회장 바닥에 울렸어요. 뚜벅, 뚜벅, 뚜벅.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0명의 눈이 저를 봤어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 종이가 2장 있었어요. 평범한 축사 1장, 진실 1장.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짙은 버건디 한복에 금자수, 환한 웃음, 체면이 가득한 얼굴.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 시누이 아가씨가 신랑 옆에 앉아 계셨어요. 웨딩드레스를 갈아입고 연분홍 한복을 입으셨더라고요.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장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부의 올케 김순자입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마이크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가씨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잘하고 있다는 뜻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님 밥상을 차렸고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시어머님 병원비 2,300만 원, 아가씨 학원비 800만 원, 경조사비 1,200만 원을 제 월급에서 지출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숫자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은 숫자 앞에서 조용해져요.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직은 이게 뭐지 정도. 12년 동안 제 이름으로 쓴 돈은 미용실비 3만 원. 단 한 번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시작됐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시어머니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12년 동안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적금을 모았습니다. 3천만 원. 매달 25만 원씩 한 끼를 컵라면으로 때우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펼쳐서 들어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석 달 전 시어머님께서 이 적금을 시누이 아가씨 혼수에 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남편이 제 공인인증서를 몰래 가져가서 3천만 원을 통째로 해지했습니다. 시어머님 통장으로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셨어요. 순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더 크게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는 연회장 끝까지 닿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 서랍에서 이런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서 증여계약서 4본을 꺼냈어요. 부동산 증여계약서입니다. 우리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 지분 50%를 시누이 아가씨 이름으로 넘기려는 서류입니다. 시어머님의 지시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완전히. 하객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어요. 완전히. 아까까지 핑크빛이던 볼에서 혈색이 다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집안의 ATM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폐업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났어요. 연회장이 정적에 빠졌습니다. 200명이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짚고 서 계셨어요. 손이 떨리셨습니다. 테이블보가 움켜쥔 손 아래서 주름졌어요. 이 인연이 미쳤냐 결혼식장에서 목소리가 갈라지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12년 동안 항상 크고 단단했던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바깥사돈 어른이 일어나셨습니다. 한민수 씨 아버지.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바깥사돈을 보셨어요.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말이 안 나오시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이건 오해입니다. 집안일이. 바깥사돈이 남편을 보셨어요. 차갑게. 집안일이면 왜 며느리분이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그 한마디에 연회장이 또 조용해졌어요. 시누이 아가씨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신랑 한민수 씨가 아가씨 어깨를 잡아주고 있었는데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가벼운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잡으려고 손을 뻗으셨어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손에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돌아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로비로 나왔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오니까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200명 앞에서 축사를 해야 하는 며느리였는데 나올 때는 달랐어요. 나올 때는 김순자였습니다. 예식장에서 나온 뒤 친정 엄마 집으로 갔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마 눈이 빨갰을 거예요. 근데 울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웃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뭔지 모를 표정이었을 겁니다. 엄마가 현관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작은 몸이었어요. 75세 엄마 몸이. 등이 굽고 어깨가 좁고 제가 안으면 부러질 것 같은 몸. 근데 그 품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했습니다. 잘했다. 엄마가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잘했어, 우리 딸. 그 말 듣고 울었어요. 예식장에서는 안 울었는데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12년치를 다 쏟아내는 것처럼 수빈이한테 전화했어요. 수빈아, 엄마 외할머니 집에 있어. 너도 와.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결혼식에서. 와서 얘기하자. 수빈이가 왔어요. 외할머니 집에 앉아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줬습니다. 적금, 증여계약서, 가계부, 녹음, 그리고 오늘 결혼식에서 한 일. 수빈이가 듣고 나서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근데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18살 아이가. 엄마. 응? 대학 등록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거야? 수빈아, 그건 나 때문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수빈아. 제가 수빈이를 안았어요. 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근데 금방 눈물을 닦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 나 엄마 편이야. 아까도 말했잖아. 엄마가 결정한 거면 나는 엄마 편이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아빠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빈아, 아빠 얘기는 나중에 하자. 수빈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아빠가 어느 쪽이었는지.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었습니다. 순자야, 지금 어디야? 빨리 와.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병원 가셨어요? 아니, 집에 계셔. 혈압이 올라가셔서 제발 와서 좀. 저는 못 가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야. 정호 씨, 저는 이제 그 집에 안 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두 번째는 신우이 아가씨였어요. 형수님, 왜 이러세요? 결혼식장에서 그게 뭐예요? 내 결혼식을 망쳐놓고. 아가씨, 3천만 원 돌려주세요. 네. 제 적금으로 아가씨 혼수한 거잖아요. 3천만 원이요. 그리고 아파트 증여계약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아가씨가 먼저 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시어머니였어요.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자야가 아니라 김순자. 처음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네가 오늘 한 짓이 뭔지 알아? 바깥 사돈이 파혼 얘기를 꺼냈어. 네가 정희 인생을 망쳐놨어. 어머님. 뭐?
12년 동안 제 인생은 누가 망쳤습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셨어요. 3초, 5초, 긴 침묵. 이 인연이. 어머님, 저 이혼할 겁니다. 변호사님이 연락드릴 거예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냐고요? 안 떨렸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안 떨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변호사님이 움직이셨어요. 적금 반환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 이혼 소송,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12년치 가계부, 은행 해지 기록, 증여계약서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 2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년한테 뭘 얘기해. 네 지분이잖아. 라고 한 거. 올케 적금에서 3천만 원 뽑았잖아. 라고 한 거. 전부 녹음돼 있었거든요. 남편 쪽 변호사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재판 갑니다. 변호사님이 물으셨어요. 순자 씨, 재판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합의하면 빨리 끝나는데.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끝나는 게 중요합니다. 변호사님이 웃으셨어요.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 안 오셨어요. 혈압 문제로 몸이 안 좋으시다고. 남편만 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는 또 삐뚤었어요. 법정에서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2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어요. 같은 밥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자고 같은 아이를 키운 사람. 근데 그 눈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미움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늘 그랬듯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금 3천만 원 전액 반환. 위자료 2천만 원. 아파트 재산 분할 제 기여분 인정돼서 제가 60% 받았어요. 12년간의 대출 이자, 납부와 가계 기여가 인정된 거였습니다. 증여계약서는 무효 처리.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이번에는 떨렸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끝났다는 거. 12년이 끝났다는 거. 그게 실감이 나서 떨린 거였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순자야.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으로. 눈이 빨갰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또 그 말이었어요. 미안해. 정호 씨. 응. 미안하다는 말은 12년 전에 했어야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제 됐어요. 돌아섰습니다. 걸어갔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수빈이가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복 입은 채로. 학교 끝나고 바로 온 거였습니다. 수빈이가 저를 보더니 뛰어왔어요. 엄마, 안아줬어요. 수빈이를. 끝났어. 진짜? 응, 끝났어. 수빈이가 울었어요. 웃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웃으면서. 법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빈이하고 저하고. 봄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서 수빈이 머리카락에 앉았습니다. 수빈아. 응? 대학 등록금 다시 모을게. 수빈이가 웃었어요.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어제 발표 났는데 말 못했어. 뭐? 전액 장학금. 성적 장학금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참 동안. 그러다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었어요. 법원 앞에서, 벚꽃 아래에서. 수빈이도 웃었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서 한참 웃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을 거예요. 법원 앞에서 웃고 오는 모녀가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근데 상관없었어요. 52년 살면서 그날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요즘 저는 새벽 5시에 안 일어납니다. 6시에 일어나요. 알람 소리에 12년 동안 알람 없이 눈이 떠지던 몸이 1년 걸려서 겨우 바뀌었어요. 사람 몸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12년을 기억하거든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를 내려요. 인스턴트 아니고 원두요. 친정 엄마가 딸이 원두 커피 좋아한다고 기억하시고 사다 놓으신 거예요. 그게 벌써 넉 달째. 커피 내리는 소리가 좋아요. 보글보글. 아무도 안 깨울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는 저하고 수빈이 둘뿐이니까. 네. 이사했어요. 아파트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수빈이 대학교 근처예요. 방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작아요. 시댁 아파트의 반도 안 되는 크기. 근데 넓어요. 이상하죠? 작은데 넓어요. 시어머니 눈치 안 봐도 되는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수빈이는 대학교 1학년이에요. 전액 장학금. 경영학과에 갔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입학식 날 수빈이가 그랬어요. 엄마, 나 경영학 하려고. 왜? 가계부 잘 쓰는 법 배우려고. 웃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수빈이는 알바도 시작했어요. 대학 도서관에서 하는 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용돈은 내가 벌겠다고 했습니다. 저를 닮았어요. 고집이. 아니, 저보다 나아요. 저는 52년이 걸렸는데 그 아이는 18년 만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친정 엄마는 건강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해요. 전에는 12년 동안 안부 전화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매주 전화합니다. 엄마가 요즘 자주 그러세요. 순자야, 밥은 먹고 다니냐? 응, 엄마. 잘 먹어. 이제 네 밥 네가 차리는 거다. 그 말이 좋았어요. 내 밥을 내가 차리는 거. 12년 동안 남의 밥만 차렸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 시댁 소식은 가끔 들려요.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동네가 가까우니까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해요. 결혼식 이후로 혈압이 많이 나빠지셨대요. 시누이 아가씨가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아가씨가 결혼하셨으니까 자주 못 가실 테고. 시누이 아가씨 결혼은 했어요. 파혼까지 갈 뻔했는데 한민수 씨가 결국 아가씨 손을 잡아주셨다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아가씨한테 잘못한 건 없으니까. 남편은요? 전 남편이죠. 이제 혼자 산다고 들었어요. 시댁 아파트에서 남은 지분으로 작은 원룸 얻어서 나갔다고도 하고 아직 거기 산다고도 하고 정확하게는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한 번은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보고 싶대. 보고 싶으면 봐. 내 아빠잖아. 엄마는? 나는 됐어. 수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빈이는 한 달에 한 번 아빠를 만나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해요. 뭘 먹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한테 말 안 해요. 저도 안 물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수빈이한테 아빠는 아빠니까. 제가 그걸 끊을 권리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수빈이가 아빠를 만나고 온 날 그랬어요. 엄마. 응? 아빠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맨날 고개만 끄덕였는데 요즘은 말을 하더라. 무슨 말? 미안하다고. 나한테,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그 말은 이제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12년 전에 해야 했던 말이니까.
12년 뒤의 미안은 미안이 아니에요. 후회해요. 근데 수빈이한테는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수빈이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라. 지금 저는요. 마트 파트타임 그만뒀어요. 동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일해요.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세요. 순자 씨 반찬 솜씨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매일 그러세요. 12년 동안 새벽마다 밥상 차린 게 여기서 쓰이네요. 웃기죠?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만든 반찬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은 말을요. 가게 사장님이 제 된장찌개를 먹고 이러셨어요. 순자 씨, 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비법이 뭐야? 한참 생각했어요. 비법이요? 12년 동안 매일 끓였거든요.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저도 웃었고요. 그때 알았어요. 12년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그 세월이 저를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도 만들었다는 걸. 어제 가계부를 샀어요. 새 거요. 옛날처럼 두꺼운 건 아니고 얇은 거예요. 예쁜 거. 표지에 꽃 그림이 있는 거. 첫 페이지를 열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12년치 가계부에는 한 번도 안 적었던 걸 적었어요. 수입 반찬 가게 월급 180만 원. 지출 전세 관리비 12만 원. 수빈이 교통비 5만 원. 식비 40만 원. 엄마 용돈 20만 원. 그리고 맨 아래에 나를 위한 지출 원두커피 1만 2천 원. 미용실 3만 5천 원. 꽃 한 다발 8천 원. 꽃이요? 네. 꽃 샀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쁘길래. 빌라 현관에 놓았더니 수빈이가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엄마, 꽃이다. 누가 줬어? 내가 샀어. 엄마가? 응. 예쁘길래. 수빈이가 웃었어요. 엄마, 좀 멋있어졌다. 멋있다. 52세에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시어머니가 축사를 시키지 않으셨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아직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있었겠죠. 아직도 가계부에 남의 이름만 적고 있었겠죠.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이 뭘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축사를 시킨 건 체면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축사를 해야 남들 보기에 좋으니까. 근데 그 체면이 저한테는 마이크가 됐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잡아본 적 없는 마이크를 시어머니가 직접 쥐어주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할게요. 새 가계부 맨 뒷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지킬 건 지키는 게 미덕이다. 12년 동안 이 집안의 ATM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폐업합니다. 그리고 새로 개업합니다. 제 이름으로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사랑해도 인생에도 늦은 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신 거 저 다 알아요. 그게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전부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에요. 아들 의사 만들었다고요? 그거 부모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도 다 하셨는데. 입술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같은 분이 저희 집안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준혁 씨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을걸요. 어머님이 진짜 아들 생각하신다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어머님이 나타날수록 준혁 씨 앞날이 막히는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마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이 깃드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봄을 기억합니다. 준혁이가 전문의 시험에 붙었다는 연락을 받은 날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식당 설거지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문자 하나에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고마워서요. 살아있어서 고마운 게 그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꽃집에 들렀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색이 흰색이었거든요. 흰 장미 12송이를 샀습니다. 카드도 썼어요. 우리 준혁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그 한 줄을 쓰는데 눈물이 나서 카드를 2번 다시 썼어요. 병원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준혁이가 나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랑 같이였어요.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준혁아.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준혁이가 잠깐 저를 봤다가 동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만요.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니 저한테 왔어요. 엄마 왜 여기 있어? 물어보는 게 아니었어요. 낮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꽃 가져왔지. 축하하려고. 여기 오지 말랬잖아. 병원 앞이라고. 그냥 잠깐만 같이 밥이라도. 나 오늘 동기들이랑 약속 있어. 엄마 그냥 가. 꽃다발을 내밀었는데 준혁이가 받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하면서 엄마 빨리 가. 저는 꽃다발을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준혁이가 동료들한테 웃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동네 아는 분이에요. 동네 아는 분. 저는 걸으면서 꽃다발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이 많이 아팠는데 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꽃을 화병에 꽂았어요. 카드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꺼내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먹었습니다. 흰 장미 12송이가 있는 식탁에서. 그날이 그러니까 3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1년 전 준혁이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미란 씨를 처음 봤을 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키가 크고 세련된 여자였어요. 준혁이가 저렇게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사실 기뻤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봤어요. 준혁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로 차렸습니다. 낙지볶음이랑 계란찜이랑 시금치나물이랑 반찬이 6가지였어요. 미란 씨가 앉으면서 식탁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어머, 손이 많이 고우시다.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웃고 있었어요. 제 손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제 손은 곱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1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거칠고 마디가 굵고 손톱이 짧았어요. 미란 씨가 말한 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어요. 준혁이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창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미란 씨가 준혁이한테 속닥거렸어요. 들리지는 않았지만 준혁이가 작게 웃는 건 보였어요. 저는 밥을 더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란 씨가 저희 집에 온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지나고 나서 저는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준혁이가 제 전화를 잘 안 받는다는 걸, 받아도 짧게 끊는다는 걸,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바쁘다고 한다는 걸. 그러면서도 저는 기다렸어요. 준혁이가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자기 가정이 생기면 엄마 생각도 나겠지 싶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밥을 차렸어요. 준혁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반찬을 7가지 했습니다. 전문의를 딴 뒤로도 준혁이는 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값이 비싸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있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혁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구두 소리가 나길래 저는 찌개를 데웠습니다. 준혁이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밥 먹자고 했더니 잠깐만요 했습니다. 한 30분 있다가 식탁에 왔어요. 찌개가 한 번 더 식어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젓가락질이 빨랐습니다. 어딜 가야 하는 사람처럼.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준혁아, 응.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이번 달에 좀 빠듯해서. 그때 처음으로 준혁이가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저를 봤습니다. 얼마나? 아니, 그냥 생활비가 좀. 청소일이 이번 달에 한 곳이 끊겼거든.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준혁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차갑지 않았어요. 그게 더 나빴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줘야 돼? 결혼도 해야 하고 차도 바꿔야 하는데 엄마 생활비까지 내가 어떻게 해? 부모가 자식 키워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밥상 위에 반찬이 7가지 있었어요. 전부 준혁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래.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까지야. 근데 나는 내가 35살이 될 때까지 했다. 10년을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당연한 거였냐, 준혁아. 준혁이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나는 부탁 안 했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더 할 말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준혁이가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 있으니까 정부 지원 알아봐. 그런 거 있잖아. 찾아보면 나와.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참을 밥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된장찌개가 다 식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준혁이 어릴 때 사진을 꺼냈어요. 8살짜리 준혁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그때 그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 저는 사진을 도로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준혁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했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옷이랑 책이랑 신발이랑 준혁이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넣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준혁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혁아, 퇴근하면 바로 와라. 왜 또 뭐야? 와라. 준혁이가 왔을 때 현관 앞에 박스 3개가 있었어요. 준혁이가 봤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봤어요. 이게 뭐야? 내 짐이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라. 오늘부터 이 집은 내 집이다. 준혁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지금 진짜야? 어제 그 말 때문에? 그래. 와, 진짜.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미란이도 불편해했거든. 어차피. 잘 됐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박스를 들면서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이 집 등기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봤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냥 조용했어요. 오래전부터 이미 이렇게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들을 내보내고 사흘이 지났어요. 준혁이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게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편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싶어서요.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이 넓은 카페였어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봤습니다. 준혁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란 씨랑 같이였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통화 중이었어요. 스피커폰이었는지 목소리가 밖에서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엄마, 준혁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솔직히 어릴 때부터 창피했어. 배운 것도 없고 맨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친구들한테 엄마 직업 물어보면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 미란 씨가 준혁이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생활비 달라고 하길래 딱 잘랐지. 당연하지 않냐고. 내가 왜 줘야 해? 결혼하고 나서까지 엄마한테 묶여 살 수는 없잖아.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뭐라고 했어요. 준혁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짐 쌌던데. 잘 됐지 뭐. 어차피 미란이도 그 집 내켜 하지 않았거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요양원이든 뭐든. 요양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미란 씨가 웃었어요. 작게 입을 가리고 저는 유리창에서 눈을 뗐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한번 봤어요. 저는 그제야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창피했다고. 어릴 때부터 제가 새벽에 나가면 준혁이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현관문 소리 안 나게 조심해서 나갔습니다. 깨울까봐. 밤에 들어오면 준혁이 방에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줄이고 들어왔습니다. 공부하다 자는 거겠거니 하고 그게 창피한 거였어요. 그 사람한테는 저는 걸으면서 눈물이 나는 줄도 몰랐어요. 뺨에 뭔가 차가운 게 느껴지고 나서 알았습니다. 손으로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분한 거였습니다. 그 길로 임순례한테 갔어요. 임순례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있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순호가, 응, 형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저는 임순례를 봤어요. 그 해운대 아파트랑 상가 건물 있잖아. 여보가 뭔가 해놨다고 했는데 뭔지는 몰랐는데. 응, 형부가 다 내 명의로 해놨어. 딱 너 이름으로. 내가 그때 서류 처리 도와줬거든. 준혁이는 몰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저녁이 되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응,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될 거. 임순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몰랐겠어. 알고 있었겠지.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고 싶어서였어요. 10년 전에 간 사람이.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임순례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음이 먹고 나서 저는 물었어요. 순례야, 상견례가 언제라고 했지? 3일 후. 나 가야겠다. 임순례가 저를 봤어요. 가서 뭐 하려고? 할 말이 있어서. 임순례가 잠시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근처에 있을게. 상견례까지 3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일어났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그냥 거실에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밤바다는 그냥 검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한참 있다가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앉았어요. 10년 된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도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진에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부르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내일 상견례야. 준혁이 결혼한대. 나한테는 오지 말라고 했어.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도 되는 거야?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미란 시아버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야 하나? 내가 해놓은 거 나 혼자 다 갖고 있으면서 준혁이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하나?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내내 저렇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났어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62년이 얼굴에 다 있었어요. 주름이랑 흰머리랑 새벽마다 나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했던 것들이. 저는 서랍에서 옷을 꺼냈어요. 제일 단정한 것으로 짙은 감색 재킷이었습니다. 남편 기일에 한 번 입었던 거예요. 다림질을 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을 조금 했어요. 평소엔 안 하는데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가 있었어요. 62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들 키운 여자. 해운대 아파트 2채랑 상가 건물 명의자. 저는 거울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재킷 단추를 잠갔습니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상견례 오지 마. 미란이 집안이 격식 따지는 집이야. 부탁이야. 저는 잠깐 있었어요. 알겠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임순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순례야, 나 오늘 상견례 간다. 임순례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 뭐 들고 가려고? 아무것도. 그냥 몸만? 응. 임순례가 웃었어요. 피식하고. 순호가. 응. 겁나지 않아? 겁나지. 그래도 가? 응.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나 근처에 있을게. 끝나면 밥 먹자.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바다는 밤바다랑 달랐습니다. 같은 바다인데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갔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해운대 한정식 식당이었어요. 한빛한 정식. 오래된 식당인데 격식 있는 자리에 쓰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앞에 도착해서 잠깐 섰어요.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준혁이가 나왔어요.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왜 왔어?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말이었어요. 나도 엄마야. 들어간다. 오지 말랬잖아. 미란이 집안이. 준혁아. 왜? 비켜라.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잠깐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 미란 시아버님과 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미란 씨도 있었습니다. 셋이 이미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미란 씨가 저를 보고 굳었습니다.
미란 씨 어머님이 저를 봤어요. 미란 씨 아버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앉으시죠. 준혁이가 제 뒤로 들어왔어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오셨네요. 원래 안 오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란 씨 아버님이 준혁이를 한번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미란 씨 아버님을 봤어요. 미란 씨 아버님, 제가 오늘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낮게 말했습니다. 경고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며칠 전에 들었어. 내가 미란 씨한테 한 말. 준혁이의 손이 제 팔에서 떨어졌어요. 우리 엄마 어릴 때부터 창피했다고. 배운 것도 없다고. 생활비는 법적으로 미성년까지만이라고. 결혼하고 나면 요양원 보내면 된다고.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 씨가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어요. 준혁이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 어머님이 딸을 봤어요. 미란 씨 아버님이 천천히 준혁이를 보셨습니다. 준혁 씨,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자네 뒷바라지를 몇 년이나 하셨나? 준혁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10년입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미란 씨 아버님이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다시 준혁이를 보셨습니다. 자네 의사 맞나? 미란 씨 아버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흰 가운 입고 사람 고친다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러고도 괜찮은 건가? 10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35살 먹은 의사가 새벽에 나가서 일한 어머니한테 창피하다는 말을 했단 말인가? 준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란 씨 아버님, 제가 됩니다. 미란 씨 아버님이 손을 드셨어요. 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미란 씨 어머님이 딸의 손을 잡으셨어요. 미란 씨가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미란 씨 아버님이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란 씨 아버님, 잠깐만요. 준혁 씨, 미란 씨 아버님이 준혁이를 보셨어요. 자네가 어머니한테 한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딸을 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의사 면허보다. 미란 씨가 일어났어요. 준혁이를 보지 않고 오빠. 미란 씨가 낮게 불렀습니다. 나 먼저 나갈게요. 준혁이가 미란 씨를 불렀어요. 미란 씨. 미란 씨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 아버님이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 딸이 몰랐다면 몰랐던 거고 알았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어머니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나가셨습니다. 식당에 저와 준혁이만 남았어요. 식당에 저와 준혁이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테이블을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미란 씨 아버님 차가 떠나는 소리였을 겁니다. 준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목소리가 낮았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저는 준혁이를 봤어요.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 준혁이를 봤어요. 8살짜리 준혁이가 생각났습니다. 제 손을 잡고 걷던
손이 참 작았는데. 그리고 저는 물었어요. 준혁아, 엄마가 하나만 묻자. 준혁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창피했던 게 설거지했던 거야. 아니면 엄마가 창피했던 거야. 준혁이가 입을 열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돼. 엄마는 알아.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혁아. 준혁이가 저를 봤어요. 그 해운대 아파트랑 상가 건물. 내 아버지가 엄마 이름으로 해놨어. 10년 전에.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응. 그거. 내 거야, 준혁아. 처음부터 내 거였어. 준혁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라. 밥은 잘 챙겨 먹고.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햇빛이 있었어요.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낮에 보는 바다는 검지 않았습니다. 임순례가 식당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섰습니다. 저는 임순례 손을 잡았어요. 순례야, 밥 먹으러 가자. 임순례가 웃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아무데나. 따뜻한데. 우리는 걸었어요. 해운대 바다를 옆에 두고. 그날 저녁 저는 임순례한테 말했어요. 순례야, 그 아파트 하나. 독거노인 복지재단에 기증하고 싶어. 임순례가 걸으면서 저를 봤어요. 확실해? 응. 준혁이한테는 작은 전셋집 하나 알아봐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절연은 아니고, 절연은 아니야. 그냥 경계야.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고. 근데 이제 나는 나야. 임순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부가 좋아하겠다. 그러게. 바다가 넓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숨을 이렇게 깊이 쉰 게 언제였는지 몰랐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한 채는 세본복지재단에 기증됐어요. 이제 그곳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삽니다. 저처럼 혼자인 사람들이요. 준혁이한테는 부산 연제구 쪽에 작은 전셋집을 하나 알아봐 줬어요. 준혁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가끔 문자가 와요. 엄마 밥 먹었어? 저는 짧게 답합니다. 먹었다. 그게 전부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 상가 건물 임대 수익으로 살아요. 새벽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청소하지 않아도 되고, 설거지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어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나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누워 있어요. 창밖에 바다가 보이는 채로. 임순례랑 일주일에 2번 바닷가를 걸어요. 별말은 안 해요. 그냥 걷습니다. 그게 좋아요. 남편 기일에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잘 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이랑 똑같이. 저는 그 앞에서 처음으로 웃었어요. 같이 자식을 키운다는 건 자신을 지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62년 만에 알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았습니다.